나는 남편과 친언니를 한창 즐기고 있는 방에 가뒀다. 혼자서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가족을 불러 공개 재판을 열기 위해서였다. 6개월은 결혼이라는 바다의 깊이를 재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가 잔잔한 수면 아래 차가운 해류를 느끼기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내 이름은 이하나. 나이는 26살이고 사회적 정의에 따르면 적어도 완벽한 패키지인 남자 강지훈과 결혼했다. 그는 좀처럼 웃지 않지만 매력적인 단호한 턱선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다. 건축회사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의로 나를 대했다는 것이다. 너무 완벽하다고? 아마도 그날 아침은 토요일이었고 우리는 지훈의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나는 우리 방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네이비색 세틴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살폈다.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드레스는 내 몸에 딱 맞았고 날씬한 허리선을 강조해 주었다. 방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 머스크와 커피 향이 풍겼다. 그는 이미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태였다. 그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폭발적인 감탄의 빛은 없었고 마치 기울어진 건물의 기초를 검사하는 건축가처럼 분석적인 시선뿐이었다. 색이 너무 어두워 하나야. 그의 코멘트는 무미건조했다. 그는 내 옷장으로 걸어가 허락도 없이 문을 열었다. 내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게 드레스 코드인데 오빠. 그리고 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디자인은 좋은데 색이 내 아우라를 죽여. 그는 말을 끊었다. 그의 손가락이 옷걸이를 재빠르게 훑다가 목 부분에 레이스 장식이 있는 샴페인색 드레스에서 멈췄다. 이걸 입어. 더 우아하고 더 클래식해. 나는 그 샴페인색 드레스를 쳐다보았다. 오래된 드레스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답답하고 늙어 보이는 칼라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오빠, 난 이 파란 드레스를 입었을 때 더 자신감이 생겨. 지훈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 시선은 화난 것이 아니라 실망한 것이었다. 마치 내 선택이 치명적인 실수인 것처럼. 자기야, 난 그냥 네가 내 옆에서 완벽하게 보이길 바랄 뿐이야. 넌 예쁘지만 내 취향은 가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나를 믿어. 알았지? 그 말, 내 취향은 다듬을 필요가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 지훈은 서서히 내가 입는 것,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방식, 심지어 내가 웃는 방식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최고로 보이길 바라는 남편의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다시 조각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다른 버전의 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버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파란 드레스를 지훈이 선택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내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아내지. 촌스럽지 않고 우아해. 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 꾸며준 인형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신발 속 자갈처럼 나를 괴롭혔다. 대체 지훈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함의 기준은 누구일까? 그 소식은 일주일 후 가족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전해졌다. 하리가 돌아온대. 내 언니 이하리가 파리에서 3년간의 근무 계약을 마치고 막 돌아온 것이었다. 하리는 황금 같은 자식의 정의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패셔너블했으며 어디에 있든 항상 중력의 중심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하리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 밝게 빛나서 내가 흐릿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댁에서 환영 저녁 식사를 열었다. 나와 지우는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그는 몇 번이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고 물잔을 든 그의 손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오빠, 아파? 내가 그의 팔을 만지며 물었다. 그는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깜짝 놀랐다. 아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저녁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하리가 특유의 연극적인 스타일로 들어왔다. 그녀는 크림색 코트를 입고 실크 스카프를 아무렇게나 둘렀지만 예술적으로 보였고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웨이브진 머리카락은 어깨에 완벽하게 떨어졌다. 하나야. 그녀가 나를 꼭 껴안으며 외쳤다. 그녀의 비싼 향수, 바닐라와 장미가 섞인 향이 즉시 내 코 속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 내 동생 너무 보고 싶었어. 다시 온 걸 환영해, 언니.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나는 정말로 그녀가 그리웠다. 그리고 하리가 포옹을 풀고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우는 식탁 근처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안녕, 지훈 씨. 하리가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더 낮아졌고 약간 더 친밀하게 들렸다. 아니면 그건 그냥 내 느낌일 뿐이었을까. 오랜만이네. 결혼 축하해. 미안, 그때 못 와서. 나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이 잠시 쫓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냥 하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무서운 강렬함으로 하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동공은 커졌고 입술은 마치 숨쉬는 법을 잊은 것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처형을 맞이하는 제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동안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남자가 오아시스를 본 시선이었다. 그리움, 감탄, 그리고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 하리 씨. 마침내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당신, 정말 멋져 보이네요. 파리가 나한테 잘해줬나 봐. 하리가 가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명적인 동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식탁에서 평소 과묵하던 지훈이 갑자기 활발한 대화의 주도자가 되었다. 그는 하리에게 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물었다. 박물관에 대해, 몽마르트의 카페에 대해, 예술에 대해. 아직도 그림 그려, 하리 씨? 지훈이 열정적으로 물었다. 그럼 그게 내 테라피인걸. 하리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대답했다. 좋아, 멈추지 마. 당신 재능은 희귀한 거야. 지훈이 칭찬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접시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내 직업인 책 편집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 요리를 그렇게 열정적인 톤으로 칭찬한 적이 없었다. 이 식탁에서, 가족들의 소란 속에서 나는 혼자인 기분이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지난주에 지훈이 우아하다고 칭찬했던 그 샴페인색 드레스가 오늘 밤 하리가 입은 것과 매우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하리가 돌아온 지 2주 후 우리 가족의 역학 관계는 변했다. 하리는 자주 우리 집에 들르거나 우리를 외식에 초대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패턴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우리 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원래는 나와 지훈의 데이트 나이트여야 했다. 하지만 하리가 오늘 오후에 전화해서 집에서 심심하다고 불평했고 지훈은 나와 상의도 없이 바로 그녀를 합류시켰다. 나는 젓갈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셀로트 바지를 입었다. 내 화장은 지훈이 평소에 승인하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었다. 하리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왔지만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었고 진주 귀걸이와 매치되었다. 저녁 식사 내내 지훈과 하리가 대화를 주도했다.
그들은 과거 대학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학년은 달랐지만 같은 캠퍼스 출신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친했다는 것은 몰랐다. 우리 신입생 환영회 기획단이었을 때 기억나? 너 그때 엄청 무서웠는데. 하리가 웃으며 지훈의 팔을 가볍게 쳤다. 지훈이 활짝 웃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웃음이었다. 그건 역할 때문이었지, 하리 씨. 원래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파스타를 휘저었다. 두 분 예전에 정말 친했나 봐요? 내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려고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리와 지우는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포착했다. 응 같은 동아리였으니까 하나야. 지훈이 재빨리 대답하고는 화제를 돌렸다. 그는 하리를 보고 나를 보았다. 아, 그리고 사나야. 하리 언니가 액세서리를 어떻게 믹스 앤 매치하는지 좀 봐. 심플하면서도 멋지잖아. 저 진주 귀걸이가 목을 길어 보이게 하네. 하리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 이거 그냥 싼 거야. 지훈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센스가 중요하지.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언니한테 많이 배워야 해, 하나야. 하리 언니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아름다움이 있잖아. 네가 언니 스타일을 조금만 따라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쨍! 내 손에 있던 포크가 떨어져 세라믹 접시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레스토랑은 그리 붐비지 않아서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내 얼굴이 뜨거워졌고 마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지훈은 방금 내 언니 앞에서 나를 그녀와 비교했고 암묵적으로 너는 부족해라고 말한 것이었다. 오빠, 내가 매력 없다는 뜻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피곤한 표정이 떠올랐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하나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 거잖아. 난 네가 발전하길 바라는 거야.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해? 지훈아, 하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하리가 중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은 반쯤 진심인 변호처럼 들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숨기려고 애쓰는 승리의 미소였다. 하나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독특하잖아. 독특하다는 단어가 하리의 입에서 나오니 이상하다거나 못생겼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처럼 들렸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가 거칠게 일어서며 말했다. 화장실 안에서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작고 못생기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 테이블에 있는 것이 단지 그들 둘 사이의 방해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웃는 방식, 지훈이 하리를 칭찬하는 방식, 그것은 오랜 친구의 상호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었다. 의심은 흰개미 같았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갉아먹어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까지 일요일 나는 혼자 어머니 댁에 갔다. 지우는 프로젝트 마감일이 있다며 집에 남았다. 아버지가 창고를 서재로 바꾸고 싶어 하셔서 어머니는 나에게 창고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셨다. 내 언니 물건이 너무 많아 하나야.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좀 골라줘. 어머니가 창고 구석에 쌓인 먼지 쌓인 상자 더미를 가리키며 지시했다. 나는 그 상자들을 열기 시작했다. 내용물은 다양했다. 대학 교재, 스케치,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사진 앨범. 하리는 정말 감상적인 타입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관했다. 내가 단단히 테이프로 봉인된 오래된 신발 상자를 열자 먼지가 날렸다. 그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편지 더미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나는 그 사진 더미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사진.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하리. 예쁘다. 두 번째 사진.
어느 카페에 있는 하리. 분위기 있다. 세 번째 사진. 뒤에서 한 남자에게 안겨 있는 하리. 나는 그 사진을 희미한 불빛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다. 심장이 도섰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는 지훈이 아니었다. 더 젊은 시절의 지훈이었다. 머리는 약간 길었고 낡은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하리를 소유욕 강하게 껴안고 있었다. 그의 턱은 하리의 어깨에 기댄 채 그 눈. 사진 속 지훈의 눈은 하리가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숭배의 눈빛으로 하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죽도록 사랑하는 눈빛.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검은색 마커로 쓴 하리의 손글씨가 있었다. 마이자 이훈이 1018 forever. 내 손이 떨렸다. 나는 고무줄을 풀고 다른 사진들을 보았다. 수십 장이 있었다. 하리의 뺨에 키스하는 지훈, 하리를 업고 있는 지훈, 작은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는 지훈과 하리, 지훈 특유의 손글씨로 쓴 사랑의 편지들, 단정하게 흘려 쓴 필체. 나는 무작위로 편지 한 통을 집어 읽었다. 하리야, 넌 내 목숨이야.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세상이 무너져도 네가 있다면 난 준비됐어. 절대 날 떠나지 마. 알았지?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할게. 세상이 빙빙 돌았다. 편지의 날짜는 5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하리가 파리로 가기 1년 전, 그리고 내가 지훈을 만나기 2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는 침묵했을까? 왜 하리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지훈은 거짓말을 했을까? 지훈은 그들이 그냥 같은 동아리 친구라고 했다. 그들은 친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장대하고 깊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갑자기 지훈이 나에게 보였던 모든 태도가 이해가 갔다. 내 외모에 대한 그의 비판, 내 스타일을 바꾸려는 그의 노력, 하리를 향한 그의 시선.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위로상이었을 뿐이다. 위로의 선물. 나는 그가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하리의 대체품이었다. 내 눈물이 사진 한 장 위로 떨어져 적셨다. 고통은 단지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고통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증거를 촬영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마치 만진 적 없는 것처럼 다시 테이프로 봉했다. 나는 답이 필요했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그날 밤 어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차가웠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보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휴대폰 화면을 끄고 뒤집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댁은 어땠어? 정리는 잘 됐고, 그가 의례적인 톤으로 물었다.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 내용을 본 후에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다. 오빠, 내가 불렀다. 내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지훈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왜 하나야? 얼굴이 창백해. 오빠랑 하리 언니 얼마나 가까웠어.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어색하게 들렸다. 왜 또 그걸 물어? 그냥 대학 친구, 동아리 친구라고 했잖아. 동아리 친구는 해변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굴지 않아. 오빠, 동아리 친구는 넌 내 목숨이야 라고 편지 쓰지 않아. 내가 직격탄을 날렸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일어서서 나에게 다가왔다. 너 하리 물건 열어봤어? 어머니가 정리하라고 해서 다 찾았어, 오빠. 두 사람 사진, 오빠 편지들. 내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왜 거짓말했어? 내 언니의 전 남자친구면서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그냥 도피처였어? 지훈이 내 양어깨를 잡았다.
꽤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조종할 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방어벽이 강했다. 하나야, 내 말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절박했다. 그건 과거야. 5년 전 일이라고. 우린 아직 어렸고 어리석었어. 그건 그냥 불장난이었어. 불장난? 나는 비웃었다. 그 편지들 내용은 정말 깊었어. 오빠, 그건 불장난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사귀었어. 만족해? 지훈이 나지막이 소리치고는 다시 숨을 골랐다. 1년 사귀었지만 하리가 파리로 가기 전에 좋게 헤어졌어. 너한테 얘기 안 한 건 네가 불안해할까봐 그런 거야. 네가 항상 하리 언니 그림자 아래서 위축되어 있는 거 알아. 내 전 여자친구가 내 언니라고 하면 넌 처음부터 날 거절했을 거 아냐. 안 그래? 당연하지. 내가 소리쳤다. 그건 이상하잖아, 오빠. 그건 아픈 일이야. 지훈이 나를 억지로 껴안았다. 나는 저항했지만 그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나를 꽉 안았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쉿, 진정해. 하나야, 들어봐. 난 너랑 결혼한 건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넌 하리랑 달라. 하리는 야심차고 고집이 세. 넌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아. 넌 나에게 집이야. 과거가 우리를 망치게 두지 마. 나와 하리는 끝났어. 끝났다고, 하나야. 지금은 내가 있어.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침묵했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의 주장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는 하리가 야심차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말했지만 하리의 성공을 칭찬할 때면 항상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나의 부드러움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항상 내 외모를 하리처럼 더 세련되게 바꾸려고 노력했다. 정말로 끝났다면 내가 그의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왜 아직도 휴대폰에 언니 번호를 마이 뮤즈라고 저장해 둔 거야? 지훈의 몸이 굳었다. 나는 그가 휴대폰을 끌 때 잠깐 보았다. 카카오톡 알림에 그 연락처 이름이 떴었다. 지훈이 포옹을 풀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다. 그의 다정한 남편 가면이 약간 금이 같다. 너 버릇없구나? 남편 휴대폰을 훔쳐봐? 난 당신 아내야, 오빠. 아내니까 더 믿어야지. 뮤즈는 영감이라는 뜻이야. 우린 예술, 디자인에 대해 자주 토론해. 그 이상은 아니야. 지훈이 몸을 돌려 침실로 걸어갔다. 피곤해. 없는 문제 만들지 마, 하나야. 그건 유치한 짓이야. 좀 더 어른스러워져. 그는 침실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조용한 거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손님 방에서 잤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나는 그의 방금 전 고백이 후회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위기관리 전략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의 관계 상태를 부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마이 뮤즈라는 이름은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였다. 그날 밤 어두운 방 천장을 바라보며 내 눈물은 말랐다. 슬픔은 서서히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나는 지훈이 하리에게 보냈던 모든 칭찬, 나에게 했던 모든 비판, 그리고 최근의 모든 이상한 우연들을 떠올렸다. 정신 차려야 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전쟁터였다. 그리고 나는 싸워보지도 않고 어리석게 죽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훈이 나를 어리석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곧 부드러움 또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과거에 대한 다툼 이후 지훈은 변했다. 더 정직해진 것이 아니라 더 교활해졌다. 그는 나를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다. 모든 것이 정상인 척 행동하며 내 멋대로의 상상력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처럼 굴었다. 일요일 아침, 우리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지우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내 컵에 커피를 따라 주었다. 마치 어젯밤 내 앞에서 문을 쾅 닫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녁에 하리 언니가 연극 보자고 하네. 표가 남는데. 지훈이 빵에 잼을 바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난 괜찮다고 했어. 내 손이 커피를 젓다가 멈췄다.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꾸며낸 순진한 표정. 너 예술 좋아하잖아? 게다가 하리 언니 혼자인데 안 데려가면 불쌍하잖아? 처형한테 너무 빡빡하게 굴 거야? 오빠, 우리 바로 엊그제 그 문제로 싸웠잖아. 눈치가 없어. 아니면 뭐야? 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지훈이 빵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는 긴 한숨을 쉬었다. 떼쓰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들이 보통 짓는 그런 한숨이었다. 하나야, 제발, 또 시작하지 마. 내가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잖아.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게 하려고. 근데 네가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나오면 솔직히 말한 게 후회돼. 넌 정말 자존감이 낮구나. 친언니를 질투하는 건 마음의 병이야. 그 말은 내 명치에 정확히 박혔다. 마음의 병. 난 언니를 언니로서 질투하는 게 아니야. 오빠 태도가 의심스러운 거야. 내 태도? 어떤 태도? 그가 되물었다. 난 언니한테 예의 바르게 대해. 여기서 다시 적응하는 거 도와주고. 그게 잘못이야? 내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내가 처가에 못된 사위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의 논리는 빙빙 돌며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내가 반대하면 나는 집착이 심하고 가족 관계를 끊는 아내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불장난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셈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연극을 보러 갔다. 극장 로비에서 하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에메랄드 그린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 늦었네. 하리가 명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나를 안고 지훈에게로 돌아섰다. 그 포옹은 정상적인 것보다 아주 약간 더 길었다. 하리의 손이 지훈의 등을 2번 토닥였다. 공연 내내 지훈은 가운데에 앉았다. 나는 그의 왼쪽에, 하리는 그의 오른쪽에. 어두운 극장 안에서 나는 지훈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웃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는 웃음을 나누기 위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하리를 돌아보았다. 그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고 이어 친밀하게 억누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거기 앉아 흐릿한 시야로 무대를 응시했다. 나는 그들의 데이트에 끼어든 이방인 같았다. 지훈은 나를 정말로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정말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들의 친밀함은 사실 정상적인데 내가 그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내 머릿속이 더러운 걸까? 라고 자문하게 만들었다. 자기의심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매일 한 숟가락씩 그 독을 나에게 먹였다. 한 달이 지났고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내가 내뱉는 모든 항의가 지훈에게 나를 불안정한 아내로 낙인 찍는 무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패턴? 우연의 일치. 화요일에 내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서 지훈에게 회사에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미안, 하나야. 야근해야 해. 강남에서 클라이언트랑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 그냥 택시 타고 와.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따랐다. 하지만 내 택시가 우연히 하리의 새 아파트 근처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을 지날 때 내 눈은 로비 드롭오프 구역에서 익숙한 것을 포착했다. 지훈의 검은색 SUV. 심장이 뛰었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어두운 창문 너머로 나는 지훈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유명 가구점 브랜드가 적힌 큰 상자 몇 개를 내렸다. 하리는 그 옆에 서서 커피 2잔을 들고 무언가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리의 아파트 이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짐꾼이 된 지훈이었다. 나는 택시 안에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증거 2호, 그날 밤 지훈은 10시에 귀가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미팅은 어땠어, 오빠? 그가 신발을 벗을 때 내가 물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려고 노력했다. 엄청 피곤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계속 디자인 수정해달래. 그가 목을 주무르며 불평했다.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아, 미팅은 어디서 했는데? 서초동 쪽. 늘 가던 핫한 카페. 하리 아파트는 한남동에 있는데. 클라이언트랑 저녁도 먹었어. 내가 다시 떠봤다. 응, 아까 잠깐 먹었어. 이상하네. 내가 약간 세게 차를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아까 내 회사 친구 누리가 한남동 아파트 로비에서 오빠 차 봤다고 하던데 잘못 본 줄 알았대. 침묵. 지우는 얼어붙었다. 컵을 잡으려던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잠시 알리바이를 찾으며 황급히 움직였다.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들통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 그거.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응. 아까 하리 언니가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책장을 샀는데 자기 차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가는 길이라서 그냥 옮겨주는 거 도와줬어. 오래 안 걸렸어. 그냥 물건만 내려주고 왔어. 왜 말 안 했어? 세상에, 하나야. 말하면 또 의심할 거잖아. 넌 하리 언니 관련해서는 엄청 예민하잖아. 그냥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싶었어. 내 의도는 좋았어. 내 기분 지켜주려고. 또다시 그는 사실을 왜곡했다. 그의 거짓말은 내 기분을 지켜주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정직함을 희생의 형태로 만들었다. 오빠,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오빠는 그냥 물건만 내려준 게 아니잖아. 로비에서 웃고 떠드는 거 봤어. 엄청 행복해 보이던데.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네 드라마에 맞춰주는 거 피곤해. 난 돈 벌려고 일하고 가족 돕는데도 의심만 받네. 그는 샤워하러 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와 함께 나를 남겨두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새로운 혐오감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내 가슴을 가득 채웠던 사랑은 이제 서서히 침식되어 혐오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자였다. 다음 달은 내 27번째 생일이었다. 결혼 전 지난 몇 년간 나는 보통 간단하게 축하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거나 혼자 스테이케이션을 했다. 하지만 올해 지우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고집했다. 내가 지난번 잘못들을 만회하고 싶어. 널 호강시켜주고 싶어. 그가 생일 일주일 전에 말했다. 그의 달콤한 태도가 돌아왔다. 러브 바밍. 전형적인 감정적 학대의 순환.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관심으로 나를 흠뻑 적시고 나중에 다시 상처를 줄 것이다. 나는 그 패턴을 알았지만 마음이 누그러진 척했다. 나는 그가 방심하도록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내 생일날 침대 위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금색 리본이 그것을 감싸고 있었다. 열어봐. 지훈이 반짝이는 눈으로 재촉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프숄더 디자인과 비대칭 밑단이 특징인 더스티 핑크색 칵테일 드레스가 접혀 있었다. 소재는 매우 부드러운 고급 실크였다. 그 옆에는 수백만 원짜리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상자가 있었다. 정말 예쁘다, 오빠. 이번에는 그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평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일단 입어봐. 분명히 달라 보일 거야. 더 생기 있게. 그날 밤 나는 그 드레스를 입었다. 사이즈는 마치 맞춤 제작한 것처럼 내 몸에 꼭 맞았다. 내가 그 향수를 뿌렸을 때 향은 낯설었다. 내가 평소에 쓰던 상쾌한 시트러스 향이 아닌 튜버로즈와 샌다루드의 무거운 향이었다.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지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 완벽해. 그가 속삭였다. 그는 다가와 내 목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 향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 도중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상통화. 잠깐만, 하리 언니가 너한테 생일 축하해주고 싶대. 지훈이 내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아 화면을 내 얼굴 쪽으로 향했다. 화면에 하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하나야. 와, 저녁 먹는 중이네? 고마워, 언니. 내가 짧게 대답했다. 화면 속 하리의 눈이 가늘어지며 내 모습을 살폈다. 갑자기 그녀의 웃음이 터졌다. 세상에, 그거 엘리 사부 지난 시즌 컬렉션 드레스잖아? 더스티 핑크색. 지훈아, 너 진심으로 저걸 하나한테 사준 거야? 지훈이 작게 웃으며 나를 힐끗 보았다. 왜? 예쁘잖아? 엄청 예쁘지. 내가 파리에 있을 때 너무 갖고 싶었는데 품절이라 못 샀던 드레스잖아. 내 취향은 정말 변함이 없네, 지훈아. 그리고 잠깐만. 하리가 마치 사지 신호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듯이 카메라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르라보 향수도 사줬구나. 상탈 33이네. 응, 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미쳤다. 그거 대학 시절부터 내 시그니처 향수잖아. 하나야, 너 알아? 예전에 지훈이가 내가 그 향수 뿌리면 제일 좋아했어. 중독성 있는 향이라고 했거든. 하리가 다시 웃었다. 유리를 긁는 유리, 조각 소리처럼 들리는 웃음이었다. 어머나, 하나가 오늘 밤 내 미니미가 됐네. 예뻐. 하나야, 잘 어울려. 내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비싼 드레스와 수백만 원짜리 향수를 두르고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지훈은 나를 위해 선물을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리를 위한 선물을 사서 내 몸에 입힌 것이었다. 그는 하리의 향기가 그리워서 내게 그것을 뿌렸다. 그는 하리의 스타일이 그리워서 나를 그렇게 꾸몄다. 나는 그가 전 여자친구의 얼굴로 그리는 빈 캔버스였다. 전화 끊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왜? 지훈이 당황해서 물었다. 지금 당장 끊으라고, 오빠. 내가 옆 테이블 손님 몇몇이 돌아볼 정도로 꽤 크게 소리쳤다. 지훈이 서둘러 통화를 끊었다. 너 왜 그래? 소리 지르고 창피하게 나는 화가 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날 인형으로 만들었잖아, 오빠. 언니가 그립지. 근데 언니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날 언니처럼 바꾸는 거잖아. 역겨워. 오빠, 진짜 역겨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비싼 거야. 하나야. 남편 노력 좀 존중해줘. 당신 정신 나간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싼 물건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그를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집에 갈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나는 물티슈로 목을 세게 문질렀다.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그 빌어먹을 향수 냄새를 지우려고 애썼다. 배신의 냄새. 그 생일 사건 이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별도의 방에서 잤다. 나는 손님 방에, 지우는 안방에.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아직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연줄 같았다. 연약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전략을 위해 나는 결국 안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더 부드럽게 행동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사과했다. 지우는 특유의 거만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야지. 좋은 아내는 남편 말을 잘 듣고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나는 구역질을 참았다. 내가 안방으로 돌아온 목적은 단 하나. 접근성이었다. 그날 밤 새벽 2시 지우는 깊이 잠들었고 그의 부드러운 코골이가 들렸다. 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서 충전 중이었다. 나는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우리 결혼기념일.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우리의 신성한 날짜를 그의 더러운 비밀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췄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그가 깨어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마이뮤즈라는 이름의 하리와의 채팅이 세 번째에 있었다. 하지만 타임스탬프는 23:45를 가리켰다. 지훈이 잠들기 직전. 나는 그것을 열었다. 마이뮤즈에 꺽시 근맨다 꼴매 근맨다 또 슬퍼. 잠이 안 오네. 지훈 23:32. 슬프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마이뮤즈 23:34. 뭐가 생각나는데 내 미니미. 지훈 23:35. 그렇게 말하지 마. 걔 요즘 예민해. 근데 진짜 걔가 그 드레스 입었을 때 데자비 느꼈어. 근데 뭐 바이브가 다르지. 역시 원조가 최고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원조가 최고야, 마이뮤즈. 23:38 여기 기억나? 가평에 있는 한 빌라 사진을 보냈다. 지훈 23:40 미쳤다. 가평 빌라 우리 처음으로 갔던 곳. 불꽃 이모티콘 어떻게 있겠어? 마이뮤즈 23:41 그때 공기는 엄청 차가웠는데 네가 있어서 따뜻했어. 다시 가고 싶다. 언제가 가능할까? 재회. 지훈 23:45 기다려. 타이밍이 전부야. 안전하게 상황을 먼저 정리할게. 휴대폰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재회. 상황 정리. 이것은 단순한 향수 어린 잡담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그들은 물리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예전에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빌라에서의 재회. 나는 위로 스크롤했다. 노골적으로 저속한 성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여기에서의 감정적 친밀함은 훨씬 더 위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노래를 보내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훈과 나의 결혼이 기술적인 실수이며 하리가 미뤄진 운명이라는 감정을 서로 확인해주고 있었다. 나는 즉시 모든 채팅 내용을 지훈이 모르는 내 비밀 이메일로 전달했다. 또한 이중 증거를 위해 내 휴대폰으로 그 채팅 화면을 촬영했다. 내가 지훈의 휴대폰을 다시 놓으려 할 때 새로운 알림이 떴다. 하리로부터 마이뮤즈 이영 잘자 내 영원한 사랑 내 꿈꿔. 나는 잠들어 있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기처럼 평온했다. 어떻게 처형과 간통을 계획한 후에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두려움과 슬픔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죽음과 같은 차가움 뿐이었다. 만약 그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나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재회를 선사해 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 이틀 휴가를 신청했지만 지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오후에 나는 일부러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오빠,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저녁 식사 때 내가 말했다. 왜? 지훈이 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출장 가래. 거기 지점 인쇄소에 문제가 생겼대.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2박 3일 있어야 해.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아주 잠깐, 아주 빠르게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의 반짝임이 아니었다. 자유의 반짝임이었다. 어휴, 너무 갑작스럽네. 그래서 표는 예매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에 있었다. 응, 내일 첫 비행기로. 미안해 오빠. 혼자 집에 있게 해서. 괜찮아, 하나야. 일인데 어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일에만 집중하고 집 생각은 하지 마.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즉, 마음껏 바람 피울 수 있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지훈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짐이 준비된 후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나는 예약해둔 공항 택시를 타고 떠났다. 지훈은 울타리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착하면 연락해.
택시가 주택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나는 기사에게 방향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님, 저기 앞 대로변에 있는 호텔로 가주세요. 공항 안 가요. 기사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따랐다. 나는 우리 집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다. 호텔 방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틀 전 지훈이 풋살을 하러 갔을 때 나는 이미 단축 크기의 초소형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해 두었다. 하나는 거실 책장 책들 사이에 숨겨두었고 다른 하나는 안방 옷장 위에 가방 더미 사이에 위장해 두었다. 그 카메라는 내 노트북과 휴대폰의 앱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집은 비어 있었다. 오전 11시 내 휴대폰으로 단톡방 알림이 왔다. 가족 단톡방. 어머니가 사진을 보냈다. 하리가 열나서 아프대. 오늘 오후 가족 모임에 못 온대.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픈 걸까? 아니면 준비하는 걸까? 오후 4시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내 노트북 화면에서 나는 그가 서둘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오히려 다시 샤워하고 향수를 뿌렸다. 그는 침실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우리가 결혼 선물로 받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젓갈색 실크 시트, 그의 준비 과정을 보니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연극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5시 거실에서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아로마 캔들을 켜는 중이라 스피커폰 모드로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나 지금 가고 있어. 하리의 목소리가 CCTV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알았어. 차고 문 살짝 열어둘게. 이웃들 안 보게 바로 들어와.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부산에 안전하게 있어. 모레까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빨리 보고 싶어. 내 손길이 그리워. 하리가 답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거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가 중얼거렸다. 호텔 방에서 나는 잠시 노트북을 덮었다. 내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증거였다. 하지만 시각적 증거만으로는 하리를 숭배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목격자가 필요했다. 나는 현장 검거가 필요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지훈과 하리를 제외한 큰 가족 단체 채팅방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입력했다.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나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삼촌, 이모님, 오늘 저녁 6시에 하나 집으로 모여주세요. 하나의 가정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훈 오빠나 하리 언니에게는 먼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를 위해 와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준비했다. 나는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온통 검은 옷을 입었다. 오늘 정말로 죽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결혼, 언니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오늘 묻힐 것이다. 나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기사님. 그리고 빨리요. 내가 기사에게 말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내 노트북 화면 구석의 디지털 시계는 1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텔 창밖의 서울 하늘은 흐릿한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마치 공기 중에 떠도는 불길한 예감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나는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깜빡이지 않아 따가워지기 시작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은 목구멍에서 거세게 뛰며 고통스러운 리듬으로 박동했다. 화면에는 우리 집 거실 CCTV가 선명한 흑백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흰색 혼다 HR-V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다. 그것은 하리의 차였다. 지훈이 현관문으로 나왔다. 그는 작은 걸음으로 대문으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퇴근했을 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활짝 웃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둘러 대문을 열고 하리의 차를 차고 안으로 안내했다. 좋아, 나는 차갑게 생각했다. 덧 안으로 들어와. 차가 주차되고 차고 문이 단단히 닫힌 후 이웃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예방조치였다. 그들 둘은 차고와 연결된 옆문으로 거실에 들어왔다. CCTV 카메라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하리가 먼저 들어왔다. 그녀는 얇은 크림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이미 오후였지만 그녀의 스타일은 마치 파파라치를 피하는 연예인 같았다. 지훈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즉시 하리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몸을 자신을 향해 돌렸다. 그들은 포옹했다. 처남과 처형 사이의 포옹치고는 너무나 길고 너무나 꽉 끼는 포옹이었다. 드디어 지훈의 목소리가 내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음질은 약간 깨졌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아까부터 너 기다리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 하리가 가볍게 웃으며 선글라스를 벗어 내가 아끼는 화병이 놓인 콘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차가 너무 막혔어, 지훈아. 네가 없으면 서울은 정말 지옥이야. 지훈이 하리의 이마에 키스하고 뺨으로 내려왔다. 하리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을 기울여 더 많은 접근을 허용했다. 하나는 안전해? 하리가 물었다. 그녀의 톤은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태평했다. 안전해. 1시간 뒤에 부산에 착륙할 거야. 오늘 밤 세상은 우리 거야. 나는 호텔 침대 시트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움켜쥐었다. 그들의 불륜 시나리오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자 피가 끓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할 아내로서의 내 존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제거된 기술적인 장애물로서 논하고 있었다. 이 집, 하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평가하는 듯 했다. 인테리어가 너무 딱딱하네. 딱 하나 스타일이야. 지루해. 나중에 천천히 바꾸자. 아니면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새 집을 사자. 지훈이 마치 자신의 여왕을 만족시키고 싶은 듯 재빨리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 하리가 킥킥 웃으며 지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일단 적진에서 노는 스릴을 즐기자. 그게 더 심장 떨리잖아. 그들은 함께 웃었다. 얕보는 웃음이었다. 내 어리석음 위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웃음이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노트북을 벽에 던지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 참아, 하나야. 그들이 우쭐하게 놔둬.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더 처참할 테니까. 그들은 나란히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2층으로, 내 안방으로. 나는 즉시 화면을 2번째 카메라로 전환했다. 안방 CCTV. 안방 카메라는 옷장 위에서 와이드 렌즈 시야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 오늘 오후에 시트를 교체한 킹사이즈 침대를 포함하여 방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방문이 열렸다. 그들이 들어왔다. 하리는 코트를 벗어 화장대 의자에 던졌다. 내가 매일 아침 앉던 그 의자. 그녀는 이제 매우 짧은 검은색 실크 슬립 드레스만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내 눈에 끔찍해 보였다. 매혹적이지만 썩은 시체꽃처럼.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숭배하는 시선으로 하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여신을 바라보는 노예처럼. 이리 와, 지훈이 불렀다. 자신의 허벅지를 두드리며 하리가 다가가 지훈의 무릎에 앉았다. 그들은 바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에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이야기했다. 이 감정적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친밀한 대화였다. 우리 예전 약속 기억나? 하리가 지훈의 셔츠 칼라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기억나. 우리 같이 성공할 거라고, 세계 일주할 거라고. 지훈이 대답했다. 미안해. 지훈아. 그때 널 떠나서. 하리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약간 슬픈 척하는 목소리였다. 그때는 무서웠어. 넌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부모님은 많은 걸 요구하셨지.
난 꿈을 쫓으러 파리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내가 없으니까 외롭더라.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하리의 얼굴을 감쌌다. 괜찮아. 그게 내 동기부여가 됐어, 하리야. 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경력을 쌓았어. 그리고 이제 봐. 난 이제 회사 파트너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 수 있어. 응. 넌 대단해. 하리가 칭찬했다. 안타깝게도 네가 하나랑 너무 빨리 결혼했지. 지훈이 나지막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전략적 실수였어, 하리야. 난 하나랑 결혼하면 네 가족과 계속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널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가 널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어. 걔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올고다. 도전할 게 없어. 나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다. 눈물이 멋대로 흘러내렸다. 전략적 실수. 너무 순진해. 도전할 게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선함, 인내심, 그리고 아내로서의 헌신은 지훈의 눈에 단지 지루함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평화로운 가정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리가 제공하는 드라마와 도전을 찾고 있었다. 나는 단지 지훈이 하리, 가족의 궤도에 머물기 위해 사용한 졸에 불과했다. 하나는 착하긴 해. 지훈이 계속 말했다.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은 듯. 근데 걔는 맹물 같아. 건강하지만 맛이 없지. 근데 너는 취하게 만드는 와인이야. 바람둥이 같으니. 하리가 웃으며 지훈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지훈의 손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깐. 하리가 잠시 키스를 멈췄다. 문 잠갔어? 응. 어차피 하나는 부산에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혹시 귀신? 하리가 농담했다. 과거의 유령은 이미 여기 있잖아. 지훈이 속삭였다. 그들 둘은 다시 웃으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 젓갈색 시트 위로 내가 평소에 잠들고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자리 위로 나는 노트북을 거칠게 덮었다. 숨이 가빠졌다. 메스꺼움이 명치를 쳤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삼켰다. 울 시간이 없었다. 자신을 동정할 시간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검은 후드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나는 넓고 단호한 걸음으로 호텔방을 나섰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다. 호텔에서 집까지는 택시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밖의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마그리 바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 모스크의 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아이러니한 배경 음악을 만들어냈다. 손님 뒷길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앞길은 막혀서 택시 기사가 제안했다. 네, 기사님. 골목길로 가주시고 실내등은 꺼주세요. 내가 부탁했다. 나중에 내가 내릴 때 이웃이 나를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로부터의 메시지였다. 하나야, 엄마랑 아빠 지금 가고 있어. 루디 삼촌이랑 리사 이모도. 무슨 일인데 이렇게 놀라게 해? 괜찮은 거니 얘야. 나는 짧게 답장했다. 하나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 주세요. 경적 울리지 마시고요. 제가 대문 앞에서 신호 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엄마. 택시는 우리 집에서 2집 떨어진 곳에 멈췄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기사에게 팁을 두둑이 주어 그가 더 이상 묻지 않게 했다. 나는 인도에 서서 내 집을 바라보았다. 회색 지붕과 검은색 울타리가 있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2층 집은 밖에서 보면 조용하고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다. 현관등은 자동으로 켜져 있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었다. 하리의 차는 차고에 숨겨져 있었고 2층 안방의 불은 어둡게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거주자가 쉬고 있거나 외출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안에 2명의 배신자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살금살금 대문으로 다가갔다. 내 손이 가방을 뒤져 항상 가지고 다니던 예비 대문 열쇠를 찾았다. 차가운 금속 열쇠가 내 손에 무겁게 느껴졌다. 차고 대문 옆의 작은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잠금 장치로만 잠겨 있었다. 지훈이 욕정에 눈이 멀어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바보. 나는 그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지난주에 기름칠을 한 경첩은 조금의 삐걱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도둑처럼 내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고에서 환기구 틈으로 엿보았다. 하리의 흰색 HRV가 지훈의 오토바이 옆에 예쁘게 주차되어 있었다. 번호판은 B1990SAR, 지훈이 예전에 멋지다고 칭찬했던 맞춤 번호판이었다. 나는 옆문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원초적인 두려움, 대면의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 분노는 훨씬 더 컸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조용히 나를 비웃는 남자를 위해 헛되이 보낸 내 6개월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옆문 앞에 도착했다.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다. 찰칵 열렸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양말만 신은 채 들어갔다. 화강한 바닥이 발바닥을 찌르는 듯 차가웠다. 집은 조용했고 부엌에서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 재즈 인스트루멘탈 곡, 지훈이 분위기를 잡고 싶을 때 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여 폐에 용기를 채웠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하나가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심판관 하나였다. 나는 소리 없이 계단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다. 2층은 어두컴컴했고 복도의 벽등만이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켜져 있었다. 안방문, 우리 결혼해서 가장 신성한 장소여야 할 그 방.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틈은 약 10cm 정도. 지훈은 부주의했다. 아니면 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 있다고 너무 확신해서 문을 단단히 닫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문틈으로 나는 그들의 그림자가 벽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 안의 빛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스탠드와 아로마 캔들에서 나왔다. 그 냄새는 밖까지 풍겨왔다. 라벤더와 머스크가 섞인 짙은 향. 나는 문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디오 카메라 모드를 열었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다. 셔터 소리도 꺼져 있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문틈으로 향했다. 안의 광경은 내 속을 뒤틀리게 했다. 그들은 성관계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친밀한 애프터케어 단계인 것 같았다. 지훈과 하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허리까지 덮인 이불 아래 반쯤 벌거벗은 채. 지훈은 손가락으로 하리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고 하리의 머리는 내 남편의 넓은 가슴에 애교스럽게 기대어 있었다. 우리 이렇게 자주 해야 해. 하리가 중얼거렸다. 나 충전이 필요해. 언제든지, my muse. 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와인잔을 들어 조금 마시고는 하리에게 건넸다. 하리는 같은 잔으로 마셨다. 그들의 입술 자국이 잔 가장자리에서 만났다.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하리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나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논하는데 집착하는 것 같았다. 걔가 의심할까봐 무섭지 않아? 지훈이 얕보는 듯 킥킥 웃었다. 걔는 속이기 쉬워. 하리야, 그냥 칭찬 좀 해주고 물건 사주고 아니면 다정하게 굴면 바로 녹아. 걔는 나한테 너무 빠졌어.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나는 모든 것을 녹화했다. 모든 단어, 모든 모욕의 순간을. 너 정말 못됐다. 하리가 그의 가슴을 가볍게 쳤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래도 걔가 똑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했겠지.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장식용 아내로 놔두자.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영혼은 항상 널 위한 거니까. 지훈이 하리의 정수리에 키스했다. 넌 내 여왕이야, 하리야. 하나는 그냥 행정적인 필요에 의한 보충일 뿐이야. 사회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충분했다. 나는 충분히 들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다. 하리의 머리채를 잡고 지훈의 뺨을 때리고 싶었다.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비명을 참기 위해 아래 십수를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만약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 그들은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용서를 빌 것이고 내일 모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반복할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쁘게 하리는 사실을 왜곡하여 나를 히스테리적인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그녀가 유혹당한 희생자인 척하면서 아니다. 그들을 위한 벌은 비명이 아니었다. 그들을 위한 벌은 완전한 파멸, 사회적 파멸, 명예의 파멸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다. 이 녹화는 강력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누구도, 특히 우리 부모님조차도 반박할 수 없는 충격과 확신을 줄 것이다. 여전히 녹화 중인 손으로 나는 예비 증거 사진으로 그들을 여러 번 촬영했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너무 빠져 있어서 문 뒤에서 엿보는 카메라 렌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뒷걸음질이었다. 우리 침대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남편을 남겨두고 나는 젤리처럼 느껴지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왔다.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다. 거세고 조용하게. 고통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둔하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행정적인 보충, 장식용 아내,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그 말들은 이 순간부터 내 증오의 연료가 될 것이다. 안녕, 어리석었던 하나. 안녕, 마음 없는 하나. 나는 아래층에 도착했다. 재킷 소매로 거칠게 얼굴을 닦아 눈물을 지웠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실행할 때였다. 나는 다시 연문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내가 가진 이중 열쇠를 꺼냈다. 나는 밖에서 연문을 잠갔다. 찰칵 찰칵. 2번 돌렸다. 이 문은 데드볼트 종류로 밖에서 잠그면 열쇠 없이는 안에서 열 수 없었다. 억지로 부수지 않는 한. 그리고 나는 앞에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 지훈이 아까 잠갔다. 하지만 나는 가장 바깥쪽 층, 철제 격자문을 잠글 수 있는 복제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는 현관 테라스의 철제 격자문을 닫고 우리가 명절에 고향 갈 때 사용하던 큰 자물쇠로 잠갔다. 이제 아래층에서의 출구는 단단히 막혔다. 유일한 탈출로는 점프하기에는 너무 높은 2층 발코니를 통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문을 부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미로 속에 쥐처럼 갇혔다. 나는 앞마당으로 뒷걸음질 쳐서 라탄으로 만든 테라스 의자에 앉았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조용한 단지 길가를 바라보았다. 18시 15분 세 대의 차가 연달아 우리 집 앞길로 들어왔다. 아버지의 검은색 파제로, 루디 삼촌의 이노바, 그리고 시부모님, 지훈의 부모님의 낡은 세단. 그들이 왔다. 내 지시대로 그들은 엔진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지 않도록 대문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걸어갔다. 어머니가 차에서 가장 먼저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반쯤 뛰다시피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야, 세상에, 얘야. 어머니가 내 상태를 보고 반쯤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고 나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픈 거야? 아버지가 뒤따라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시부모님, 지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였다. 하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모이라고 했어? 지훈이는 어디 있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텅 빈 시선으로 들어오세요.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내 목소리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쉬어 있었다. 조용히 해주세요. 신발은 테라스에서 벗어주시고요. 하지만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재촉했다.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다. 아빠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설명할 힘이 없어요. 아빠 눈이 말하게 해주세요. 나는 대문을 활짝 열어 대가족 일행이 내 집 마당으로 들어오게 했다. 총 8명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루디 삼촌 아버지의, 리사 이모,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루디 삼촌이 데려온 2명의 남자 사촌. 분위기는 숨 막히게 조용했고 주차장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발소리만 들렸다. 그들이 차고에 있는 흰색 혼다 HRV를 보았을 때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저건 하리 차잖아. 하리가 여기 있어? 네, 엄마. 내가 짧게 대답했다. 아까 아프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을 현관문으로 안내했다. 이 문은 제가 밖에서 잠갔어요. 옆문도 잠갔고요. 그들이 안에 있어요. 그들이라니, 누구? 시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훈 오빠랑 하리 언니요. 나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아버님. 제 남편과 제 언니가 제 침실에 있어요. 그 문장은 맑은 날에 내리치는 벼락 같았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아버지는 얼굴이 즉시 붉어졌고 턱이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시아버지가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거의 쓰러질 뻔했다. 너 장난치지 마, 하나. 아버지가 억누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건 악랄한 비방이야. 나는 변호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철제 격자문 자물쇠 열쇠를 꺼냈다. 비방 아니에요, 아빠. 들어오세요. 그들은 2층에 있어요. 문은 꽉 닫혀 있지 않아요. 계단은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게요. 나는 밤의 정적 속에서 찰칵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제 격자문 자물쇠를 열었다. 그리고 집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거실의 어둠이 우리를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내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설 길을 열어주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버지가 넓고 분노의 찬걸음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다. 떨고 있는 지훈의 부모님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루디 삼촌과 다른 사람들이. 나는 계속 테라스에 서 있었다. 나는 그 급습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듣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0초 후에 2층에서 아버지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밤의 정적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두 인간의 명예를 영원히 파괴하는 소리였다. 짐승 같은 놈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뒤이어 하리의 히스테릭한 비명과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테라스 벽에 기대어 별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세장은 잠겼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화산의 폭발과 같았다. 그 진동은 집의 벽을 타고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여전히 테라스 벽에 기대고 있는 내 귀에까지 닿았다. 그 고함 소리 이후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아마도 스탠드나 화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날카롭게 울리는 히스테릭한 울음소리. 그것은 하리의 목소리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 테라스에 서서 차가운 밤바람이 내 피부를 찌르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했다. 아버지가 지훈의 멱살을 잡고 어머니가 자신의 황금 같은 딸의 뺨을 때리고 시부모님은 다리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5분이 지났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그 일행이 내려왔다.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벽한 파멸의 그림이었다. 아버지와 루디 삼촌이 지훈을 끌고 나왔다. 내 남편, 항상 단정하고 향기롭던 그 남자는 이제 비참해 보였다. 그의 셔츠는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를 때린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 뒤에는 어머니와 리사 이모가 하리를 부축하고 있었다. 내 언니 파리의 프리마돈나는 엉망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부어 있었고 그녀는 몸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 아마도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걸어 나왔다. 시아버지의 어깨는 소리 없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고 있었다. 그들 가문의 명예는 며느리의 집에서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앉아. 아버지가 지훈을 거실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하리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혀졌다.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아파, 엄마. 너무 거칠게 하지 마. 그녀가 신음했다. 조용히 해, 너.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내가 평생 어머니가 하리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통 하리를 향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칭찬으로 가득했다. 오늘 밤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순수한 혐오감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마침내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다시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내가 거실 문턱에 섰을 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마치 내가 범인인 것처럼. 너, 지훈이 중얼거렸다.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했어, 하나. 부산 간다고 거짓말하고 조용히 해, 지훈아.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감히 내 아내를 탓하지 마. 짐승 같은 놈. 나는 조용히 방을 가로질러 그들 모두를 지나 TV 근처 구석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전략적인 위치였다. 나는 피고가 아니었다. 나는 검사였다. 하세요, 아빠. 내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거실 분위기는 마치 산소가 모두 빨려나간 것처럼 숨막혔다. 설명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지훈과 하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금 우리가 본 게 뭐야? 너희들 내 딸 방에서 뭐 한 거야? 하리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형적인 전략. 아빠, 이건 오해야. 난 그냥 잠깐 들렀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지훈이가 그냥 머리 마사지 해준 거야. 맹세해, 아빠. 머리 마사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높아졌다. 머리 마사지를 그렇게 벌거벗고 해?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하리. 우리도 눈이 있어. 너희 둘 침대에서 껴안고 있었잖아. 그건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이모, 그냥 이불 좀 빌린 거예요. 하리는 계속 변명하며 점점 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엮어내려 했었다. 하리의 변명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지우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는 애원하는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악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리가 여기 와서 전 남자친구 얘기하면서 울고불고해서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맹세합니다. 나는 나지막이 코웃음을 쳤다. 악마의 유혹 고전적이다. 남자들은 바지 지퍼를 잠그지 못하는 것이 들통나면 항상 초자연적인 존재를 탓한다. 순간적인 잘못이라고 루디 삼촌이 비꼬았다. 순간적인 잘못인데 하나가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고? 그건 하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하나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모두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등을 곧게 폈다. 오늘 제가 일찍 퇴근했을 때부터요. 아니, 2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니, 얘야? 어머니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주름진 늙은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증거 없이 말했더라면 지훈 오빠는 저를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하리 언니는 제가 자격지심에 눈먼 질투를 한다고 했을 거고요. 내가 하리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리는 시선을 돌렸다. 저는 아빠와 엄마가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황금 같은 딸과 이상적인 사위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하나야, 제발.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발치로 기어왔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자기야, 내 말 먼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제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창피 주지 마.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 응, 난 내 남편이야. 하나, 내 이맘 인도자이라고. 나는 마치 오물을 피하듯 발을 뒤로 뺐다. 내 이맘? 작게 웃었다. 건조하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어떤 이맘이 아내 집에서 처형이랑 간통을 해? 난 간통 안 했어. 지훈이 재빨리 부인했다. 우린 그냥 껴안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 내가 잘라 말했다. 맹세해, 하나야. 네가 우리가 뭘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 지훈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최후의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방금 전 포옹 장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도박을 걸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TV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HDMI 케이블을 집었다. 제가 맨눈에만 의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방에 준비해둔 노트북에 케이블을 연결하며 물었다. 거실에 50인치 스마트 TV 화면이 켜졌다. 내 노트북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기술은 정직해요, 오빠. 거짓말도 못하고 가스라이팅도 못하고 순간적인 잘못도 저지르지 않죠. 나는 최신 비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비디오가 시작되었다. 침실 CCTV의 흑백 영상이 큰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화질은 HD였고 내가 비싸게 산 고감도 마이크 덕분에 소리도 깨끗했다. 화면에는 지훈과 하리가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손이 방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침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거실은 조용했다. 정말로 조용했다. 하리의 흐느낌조차 즉시 멈췄다. 하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소파 쿠션으로 얼굴을 가렸다. 차마 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그의 손은 떨릴 때까지 주먹을 쥐었다. 나는 역겨운 육체적 장면을 빨리 감기하고 바로 애프터 대화 부분으로 넘어갔다.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 지훈의 목소리가 TV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걔는 속이기 쉬워, 하리야. 그냥 칭찬 좀 해주고 물건 사주면 바로 녹아. 걔는 나한테 너무 빠졌어.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리의 목소리, 너 정말 못됐다. 그래도 걔가 똑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했겠지. 다행이야. 그리고 절정, 우리 결혼의 사형 선고를 내린 지훈의 말.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장식용 아내로 놔두자.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영혼은 항상 널 위한 거니까. 넌 내 여왕이야. 하리야. 하나는 그냥 행정적인 필요에 의한 보충일 뿐이야. 사회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지훈이 하리의 이마에 키스하는 순간에 멈췄다. 파일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간통증거 4 MP4. 나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행정적인 보충. 내가 나지막이 반복했다. 장식용 아내. 제가 오빠 눈에는 그런 존재였군요. 그냥 당신이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형식적인 존재. 당신이 아직도 과거에 미련을 못 버린 노총각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금붕어처럼 열렸다, 닫혔다. 더 이상의 부인도, 더 이상의 논쟁도, 그냥 머리 마사지라는 변명도 없었다. 증거는 적나라하고 잔인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 시아버지가 일어서더니 짝 하고 지훈의 뺨에 강한 따귀가 날아갔다. 너무 세서 지훈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다. 내가 널 책임감 있는 남자로 키웠지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장난치는 비겁자로 키운 줄 알아.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그를 부축해 다시 앉혔다. 우리 아버지가 하리에게 다가갔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황금 같은 딸이라는 방패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널 유학까지 보내줬어. 아빠가 모든 사람에게 널 자랑했어. 아빠는 항상 하나한테 언니를 본받으라고 했어. 근데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내 동생을 배신한 상간녀. 아빠, 죄송해요. 하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아버지가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아빠 만지지 마. 역겨워. 그 두 단어 역겨워는 아마도 그 어떤 것보다 하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하리는 부모의 인정으로 살아온 아이였고 오늘 밤 그녀는 그 삶의 원천을 잃었다. 그 파멸의 한가운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지훈과 하리의 진정한 사랑의 동맹이 압박 아래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거 지훈이 아이디어였어요, 아빠. 갑자기 하리가 지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젖어 있었다. 더 이상 파리지행 시크의 아름다움은 없었다. 지훈이가 계속 저를 쫓아다녔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거절했는데 계속 저한테 DM을 보냈어요. 제 아파트에도 찾아왔고요. 저는 여자잖아요. 아빠, 과거의 사람이 계속 유혹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훈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뭐?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리야? 하나 생일날 밤에 먼저 나한테 카톡한 건 너잖아. 여기서 제외하자고 한 것도 너고, 하나가 지루하다고 한 것도 너잖아. 너희 결혼 생활이 맛이 없다고 한 건 너였잖아. 하리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내가 하나랑 행복했으면 날 상대하지도 않았을 거야. 지훈아. 네가 가려웠던 거고 네가 즐겼던 거잖아. 하리, 순진한 척하지 마. 지훈이 일어서서 하리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가 날 떠난 거 후회한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성공했으니까. 넌 그냥 내 돈이랑 지위를 원했던 거잖아. 안 그래? 퉁. 하리가 지훈을 향해 침을 뱉었다. 성공은 무슨. 이 집도 아직 대출 갚는 중이잖아. 내 차는 할부고 내가 너랑 어울려준 건 그냥 불쌍해서였어. 알아? 나는 그들의 싸움을 차가운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보라, 그들. 평생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뮤즈를 궁지에 몰린 지 몇 분 만에 그들은 서로를 찌르고 비난하고 치부를 드러냈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집착과 자존심으로 포장된 욕정일 뿐이었다. 껍질을 벗기자 그 속은 썩어 있었다. 그만,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그들의 소란을 갈랐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지훈과 하리 사이에 섰다. 너희 둘 다 똑같아.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똑같이 한심해. 지훈 오빠, 당신은 하리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안정한 남자야. 예전에 당신이 가난했을 때 그녀가 당신을 버렸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이야. 나는 하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하리 언니, 당신은 지훈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날 질투하는 거야. 평범했던 동생이 안정적인 삶과 괜찮은 남편을 가진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 파리에서 외롭고 연애에 실패한 당신과 달리 당신은 내가 가진 걸 뺏어서 당신이 여전히 이 집안에서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리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내 추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 내가 계속했다. 너희는 그냥 서로의 마음속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망가진 두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계속해. 너희는 서로에게 딱 어울려. 나는 아버지와 시부모님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아버님, 아빠, 엄마. 오늘 밤 제가 너무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니다. 얘야, 네가 옳았어.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훈이를 잘못 키웠어. 내가 부끄럽다. 하나야. 네가 개 뺨을 때려도 난 할 말이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님. 내가 대답했다. 제 손은 그 사람을 건드릴 가치도 없어요. 나는 결혼 반지를 뺐다. 지훈이 달콤한 약속과 함께 끼워줬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이트 골드 반지. 나는 그것을 지훈의 차키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훈 씨. 내가 불렀다. 지훈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희망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지치고 망가져 보였다. 이 순간부터 내 몸, 내 재산, 내 삶을 당신에게 금지합니다. 당신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은 내 명의예요. 계약금은 내 적금으로 냈고 대출금은 내 월급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어요. 당신은 그냥 얹혀 살았던 거예요. 지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렇다.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그의 자부심은 사실 허상이었다. 이 가게 재정을 더 많이 지탱한 것은 나였지만 나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지금까지 침묵했다. 그리고 하리 언니,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해. 3개월 후 가정법원에서 울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내 귀에 감미롭게 들렸다.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더 감미로웠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쉬었다. 가벼웠다.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수톤의 짐이 마침내 들어 올려졌다. 나는 27세의 나이에 공식적으로 이혼녀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신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자유의 훈장이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와 하리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그날 밤 이후 아버지는 하리를 집에서 쫓아냈다. 하리는 지금 혼자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망가져 직장을 잃었다고 한다. 가십은 빨리 퍼졌다. 지훈은 건축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알고 보니 도덕적 윤리가 그의 고용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었고 처형과의 간통 스캔들은 유망한 회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내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지훈과 하리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 예상대로 그들의 관계는 지옥이었다. 스릴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비교 대상인 하나도 없고 지훈의 경제 상황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은 단지 서로의 불행을 탓하는 두 명의 화난 사람일 뿐이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주 싸웠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은 피기도 전에 시들었다. 다 끝났니, 얘야? 내가 차에 타자 어머니가 물었다. 네, 엄마.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나와요. 아버지가 앞자리에서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빠를 용서해라, 하나야. 아빠가 그동안 눈이 멀었었다. 아빠가 하리를 너무 떠받들어서 진짜 보석이 눈앞에 있는 줄도 몰랐어.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차는 서울의 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나는 사이드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짧은 단발로 잘랐다. 상쾌한 보브컷 스타일. 나는 밝은 흰색 셔츠를 입고 코랄색 립스틱을 발랐다. 더 이상 지훈이 선택한 더스티 핑크 드레스는 없었다. 더 이상 하리의 튜버로즈 향수도 없었다. 나는 하나였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나는 행정적인 보충이 아니었다. 나는 그 비디오 속 지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아마도 맞을 것이다. 예전에는 사랑 때문에 바보였지만 고통은 나를 천재로 교육시켰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나만의 삶을 건설할 것이다. 견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내 소유인 건물을. 밖의 하늘은 맑았다. 새로운 새벽이 밝았고 그 빛은 내 얼굴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 방법이다.